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광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박용수 집행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2013년부터 광진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광진 포럼은 우리 지역사회의 갈등이나 지역사회 문제를 한 사람이 푸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광진구의 집단 지성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포럼은 건국대학교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광진 주민연대, 디지털 광진, 광진 시민허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 주민연대 윤여은 대표께서 여는 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이제 작년 1년 전에 새로운 이제 구청장 시대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태풍 때문에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취임식도 치르지 못하고 바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바쁘게 지금 1년 동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저하고 동년배인데 한 1년 동안 굉장히 성숙해지셔가지고 누가 봐도 동년배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건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깐깐한 구청장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얼마나 수고 많으시겠습니까?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이 이제 1년의 평가를 한번 되짚어보고, 성과를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리고 과제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저희가 마음 편하게 어디 뭐 잘 하셨나 뭐 이렇게 이제 봤을 텐데, 요새가 이제 민관 협치 시대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좀 긴장이 돼요. 그 과정에서 저희 역할은 제대로 했는지, 저희가 뭐가 부족했는지 긴장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민관 협치에 저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디까지 협력해야 되고 어디까지 견제해야 되는지가 참 애매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좀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했던 것 같아요. 미적지근하게 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또 화끈하게 협력하고 화끈하게 견제하고 뭐 이런 게 서로를 위해서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이제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민간 협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면서 이렇게 1년이 된 구청장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 앞에서 본인을 내놓고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게 어찌 보면 민간 협치의 상징적인 사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오신 내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빈은 제가 얼굴을 아는 한에서 소개를 드립니다. 혹시 소개를 드려야 되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인맥이 넓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양해를 사전에 드립니다.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전송배 이사님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향토사학자 김민수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동아사회적협동조합 이기현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광진 문화인 예술인 네트워크 다락 서미경 대표님 오셨습니다. 광진 시민사회 연석회의 마지연 대표님 오셨습니다. 광진 문화원 양희종 원장님 오셨습니다. 광진 시설관리공단 이명래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광진구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이정인 회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 위원님들 오셨습니다. 혹시 빠진 인사가 있을까요? 혹시 빠졌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추후라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 소회는 사실 1년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솔직히 1년 동안 저는 어떻게 청장님이 진행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뵙기에 허리가 많이 굽으신 듯도 보이고 많이 힘이 드신 부분도 보이고 또는 좀 더 강직해지신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소회를 편안하게 서로 좀 듣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이랬으면 어떤 부분은 저랬으면 이걸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협치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은 청장님께서 심턴하게 40분 정도 1년 동안 소회를 앞에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서 발표를 해 주시고요. 사전에 저희가 5개의 질문을 뽑아왔습니다. 그 5개의 질문자들이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질문당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하는 시간이 8분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후속 질문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후속 질문이 있게 되면 서로 따져 묻는 경우가 있어서 서로 묻고 그 부분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그냥 듣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집단지성으로 어떻게 안고 갈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개의 질문 8분씩 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이걸 내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플로어에 질문을 드릴 때 사시는 동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플로어에서 정책 질문 뽑아서 요청을 호명을 드리면 그분께서 무선 마이크 사용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광진구청장님 뜨거운 박수로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박용수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주년 기념으로 단순하게 광진구청장에게 듣는다가 아니고 구청장 청문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1주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분이 저 만날 때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년 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선출직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인데 벌써 1년 갔구나. 1년이 잠식됐구나. 이런 아쉬움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하받을 일은 아니고요. 제가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1주년 되는 날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다른 이벤트는 하지 맙시다 라고 제가 우리 구청 간부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단이 이제 1년 됐기 때문에 우리 광진의 각종 단체장님들 또 오피니언 리더 이분들에 대한 얘기는 내가 듣고 싶다. 그런 자리는 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 간부들하고 아차산 해맞이 광장을 갔습니다. 새벽에. 해맞이 광장에 가서 간부들하고 2년차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좀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그런 이제 시간도 좀 가졌고요. 이제 오전에는 이제 작년에 제가 비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취약 시설을 갖다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도 이제 그렇게 취약 시설 그런 시설을 갖다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왜 걱정스럽냐면은 이건 제가 불성실한 건 아니고요. 오늘 좀 바빴는데 회의를 6시 35분까지 했습니다. 회의를. 그랬는데 오늘 이거 하는데 자료를 좀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비서실에도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제가 대강
그냥 봤는데 다 읽어볼 시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전에 질문 요지서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제대로 다 못 읽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진정성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은 구청에서 현재 현황과 추진하는 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질문보다는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우리 간부들하고 전 직원들이 광진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족한 점, 불합리한 사안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도 오늘 달게 받는 그런 자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여원 대표님께서 깐깐한 김성관 밑에서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그냥 광진의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단체장님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깐깐한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앞에서 오늘 제가 평가를 받는 건지 청문회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구청의 기획팀에서 PPT를 만들어준 거를 넘기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실용행정 제가 작년에 취임하면서 구조운영 방향을 갖다 새롭게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우리 전 청장님께서는 구조운영 방향을 소통의 방점을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통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구조운영 방향을 실용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실용행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제 첫 번째 결제 1호가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아이디어 뱅크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수령을 하고 또 우리 광진 구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광진구청 직원들까지 지혜를 함께 모아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아이디어 뱅크를 갖다가 1호로 제가 결제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도 다다익선이라는 저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그 분야에 관련된 분들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운홀 미팅, 정책기획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진에 정규직 공무원이 약 1,300명 정도의 정규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죠. 간부들은 최소한 25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해야지만이 간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간부들의 지혜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단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일자리 여기 보면은 민간학 협력을 통한 일자리, 무중력지대 광진구 청년센터 50+1 일자리,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이게 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따 뒤에 가면요 또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일자리는 우리 광진구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일자리 청와대 집무실에서 직접 챙기겠다. 두 번째가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인구 절벽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아시죠?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맛나는 맞춤복지. 여러분 금년도 광진구 예산이 약 5천억입니다. 5천억의 복지 예산이 2,500억을 조금 넘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산 대비 복지 비율이 50% 조금 넘었어요.
여러분 복지 비율이 높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낮은 게 좋을 것 같아요? 높은 게 좋아요. 높은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부 예산 대비 복지 비율이 30% 조금 넘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복지 비율이 30% 조금 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복지 예산이 거의 예산 대비 50%가 넘는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 복지 비율이 높은 데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노원구청이 인구 한 60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서울시 25개 자치구 하는데 인구 제일 많은 데가 송파입니다. 그 다음에 강서입니다. 그런데 노원구가 예산 대비 복지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거의 70%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지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대한민국이 3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OECD 국가 내에서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저 밑에 바닥입니다. OECD 국가 이외 전 세계 약 200국을 갖다가 상대로 조사를 하더라도 행복지수가 바닥입니다. 자,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 선진국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살 만큼 사는데 왜 행복지수가 저 아래일까요? 복지에 허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거듭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지만은 아직도 그 허점, 그게 민관 협치로 저는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복지재단 설립 이거 잘 안 보이죠? 글씨 작아서. 자, 복지재단 설립. 광주복지재단은 사실은 제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저거는 전 청장 시절에 광진복지재단을 갖다가 계획을 위반했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인수인계 받을 때 한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복지재단의 주 기능이 뭐냐? 지부금을 갖다가 모집하고 재분배하는 게 주 기능입니다. 복지재단 추경기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능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이거 위인설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꿨습니다. 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민선 시대가 9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정책과 사업이 펼쳐졌습니다. 복지 관련된 정책과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시설도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복지시설 그 외 콘텐츠도 진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지 분야 하면은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쫙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복지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복지시설이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이 있으면은 그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와 수용 능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 수용 능력이 수요를 감당하면은 주민들이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그 복지시설은 설치가 이제 스톱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주민들의 반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복지시설을 설치하다 보면 나중에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각종 시설 유지관리비 편성하면 가용재원이 전무할 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방자치를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방자치는 잘 아시겠지만은 광진 지역에 광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펼칠 때 자치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펼치려면 돈이 있어야죠. 모든 정책과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없으면은 자치를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이 보통 8대2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78대22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당시. 문재인 정권 2년이 지난 지금 국세 지방세 비율은 약 76대24 정도까지 끌어올랐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 국세 지방세 비율이 7대3만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재정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용재원이 만들어집니다. 가용재원이 만들어지면은 광진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자치의 의미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국공립 어린이집. 자, 여러분 국공립 어린이집이요. 25개 자치구, 24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광진이 취약합니다. 적어요. 작년에 내가 들어왔을 때 약 35%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40% 정도 됩니다. 5% 정도 늘렸습니다. 11개를 더 확충했습니다. 11개.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은 민간 어린이집을 또 간과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민간 어린이집도 아동교육의 한 현장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이지만은 본인들의 생계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이게 복합적인 점이 있어요. 자, 풍요로운 예술문화. 자,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광진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화재단, 이 자리에 우리 문화원장님도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문화재단, 문화원, 또 문화예술위원회도 설치했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설치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은 전문적인 이론가와 활동가 절반씩 구성됩니다.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대학 교수님들의 이론과 이런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필드에서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활동가의 지혜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 여러분 잘 아시죠?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 어린이 대공원에서 한강 쪽으로 능동로 걷고 싶은 거리. 금년에 여러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린이대공원 정문광장. 거기서 조금 올라오면은 광진광장. 거기서 좀 한강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건대 분수광장이 있습니다. 건대 전철역 사거리에 뜨락이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광장이 있습니다. 한강 쪽으로 좀 더 내려오면은 문화예술회관 나루아트의 광장이 공연장으로 곧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공간, 이러한 광장에서 거리 공연이 활성화됩니다. 그 거리 공연은 여러분 기념일이 쭉 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굉장히 많은 기념일이 있어요. 그 기념일날에는 기념일에 맞는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겁니다. 문화원회 같은데 굉장히 많은 문화 강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언젠가부터
기타 동아리들이 문화원에 바로 나온 구이공원 앞에서 거리 공연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의 문화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연 인프라, 문화 시설 인프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 도시의 거리 풍경을 보면은 그 도시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버스킹은 이제 시작입니다.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제안을 해주신다면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조만간 광진, 정말 삶의 질이 풍부한 광진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이 있습니다.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비 이제는 9월이면은 완공됩니다. 건축물 연면적이 약 1000평입니다. 500평은 도서관, 500평은 체육관. 안전하고 깨끗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민선 7구의 광진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민선 7구의 광진 슬로건, 국민이 꿈꾸는 것 같이 함께 만드는 광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제안해가지고 만들어주시고 광진구청 공무원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가치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좀 긴 측면이 있으면 내용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소개자치구 슬로건을 갖다가 우리는 다 이렇게 같이 보지요. 그런데 광진구 슬로건이 저는 뿌듯합니다. 내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걸 만들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슬로건을 갖다가 우리가 지향하지만은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 깨끗하고 안전한 광진은 이건 기본으로 가야 돼요. 기본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 각종시 오늘 취약시설 다닌 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에요. 여러분 자양이동에 자양종합시장 있죠? 예, 무너질까봐 겁나요. 도시미관 저해하는 걸 떠나가지고 무너질까봐 겁나요. 광진구청에서는 사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별로 관심을 안 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아무리 사유재산이라도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무너져가지고 인사사고 났을 때 그 책임 여부를 떠나가지고 저는 행정기관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을 떠나서.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관리해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명 종합건설이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지분 쪼개기 해가지고 소유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도시안전과에다가 얘기했습니다. 각종 규정을 갖다가 뒤져서라도 그 규정에 맞게끔 D등급 나와 있는데 안전에 문제 있는 거를 보강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하는 거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끔 합니다. 계도 기간 내에 만약에 그러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규정에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합시다. 그러면 그 소유주들이 그걸 받았을 때는 구청장 요구를 하겠지. 여러분 과태료 같은 거 부과받으면 얼마 안 되는데 술 한잔 먹는데 10만 원 쓰는 건 안 아깝지만은 쓰레기 잘못 버려가지고 10만 원 부과받으면은 거의 그냥 생돈 나가는 것 같죠? 네. 구청장 그런 욕은 먹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안전 때문에 저는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도 마찬가지. 작년부터 노래 불렀어요. 여러분 강남 상구를 갔다가 돌아다 보면은 강남 상구에서 일보고 영동대교, 잠실대교, 올림픽대교를 건너오면은
지방의 중소도시 들어오는 느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지난 24년 동안에 24개 자치구에 비하면 광진이 가장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지금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업그레이드하고 외형적인 변화는 도시계획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외형적인 변화는 시간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은 강남 상구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깨끗한 광진. 깨끗한 광진은 우리들의 의지와 열정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저는 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우리 청송과 각종 간부들한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미흡합니다. 조금 변화는 왔다고. 자, 도시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좀 과장됐습니다. 아직은 업그레이드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진의 도시계획을 갖다가 전체를 재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재진단 끝에 어디를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인가가 용역 결과가 금년 10월 달에 나옵니다. 작년 10월, 9월 말 정도에 아마 수행했을 겁니다.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저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은 그 결과서를 가지고 서울시와 적나라하게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은 서울시장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그분들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글로벌 수도 서울이 전부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했어요. 주거 3적을 준주거 해달라고 그러고 준주거를 상업지역 해달라고 했어요. 자기 지역의 도시계획 현재 상업지역을 준주거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자치구청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그러면은 과연 글로벌 수도 서울이 난개발로 인한 고미라가 글로벌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게 서울시 관계자들의 사고입니다. 그럼 김성갑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습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는 첫 번째가 도시계획 업그레이드할 지역에 대한 형평성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논리입니다. 우리 지역 어느 지역을 갖다가 주거 3종을 준주거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논리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최소한 절반은 아 맞아 저 얘기가 맞는 얘기 같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도 될까 말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의 광진으로서는 큰 과제입니다. 자, 여러분 자양1구역 재건축은 동부지방법원을 포함한 KT 지역을 얘기합니다. 금년에 착공합니다. 동아자동차 아파트 개발되는 건 착수한 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건대전철역 사거리에 있는 자양 12구역도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을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작년에 박원순 시장님이 광진에
지원 연설이 아니죠. 본인도 이제 후보니까 본인이 오셨을 때 제가 선물을 좀 주고 가세요. 그 중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동서울 터미널 예정대로 진행되면은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하게끔 만들겠습니다. 하고 연설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출직들이 선거 때 되면은 각종 공약을 갖다가 내세요. 그런데 그 공약이 일부는 이행되지만 일부는 이행 안 되는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정치권, 선출직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울 호텔, 동서울 터미널만큼은 그건 선출직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동서울 호텔, 동서울 터미널만큼은 선출직이 일을 안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잘 아시겠지만 사유재산입니다. 한진 중공업 소유입니다. 저게 광진의 랜드마크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행정 절차를 갖다가 견인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진 중공업의 재정 문제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어져 바뀌었습니다. 한진 중공업 신세계 KTH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정 문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강호텔, 여러분 이 한강호텔이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동아자동차 있죠, 동아자동차를 매입한 회사에서 한강호텔도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호텔도 곧 이제 개발될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광진의 내일, 자, 자양이 촉진구요. 지난 1년 동안 아까도 거기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의자형 재정비 촉진지구 하면은 동부지청 이쪽 뒤쪽만 구의자형 재정비 촉진지구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좀 전철역이 어디요? 이게 전철역이죠? 여기가. 그런데 이 뒤쪽만 재정비 촉진지구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앞에 한 블록도 구의자형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자양 사거리 중심으로 한 블록 정도는 다 구의자형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이제 자양 1촉진구역은 동부지방공원을 포함해가지고 KT 땅이 돼서 이제 곧 착수가 되고 그 다음에 착수될 때 이제 동서울 호텔에서 넘어가는 길을 무슨 길이라고 그럽니까? 무슨 길이라고? 뚝섬로. 뚝방로인가? 뚝섬로. 거기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KT 땅이 끝나면은 조금 이렇게 건물들이 이어지죠? 빌라도 있고, 군부대 있고, 우정사업본부 있고, 그게 자양 5구역. 자양 5구역도 작년 말에 입찰을 통해서 시행사가 정해졌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중곡동 정신병원이 의료복합단지 내년 5월에 완공. 내년 5월에. 그래서 이게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27. 아마 이게 완공이 돼서 다 입주가 끝나면은 중곡역 주변이 조금 더 활성화되죠. 의료복합단지 길 건너에 나대지 하나 있죠. 나대지 아세요? 그 나대지가 한전 부지인데 활용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전에서 직접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 한전 내부 규정에 자기들이 아파트 사업할 때는 BC 분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일이 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저게 중단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광진에는 말입니다. 서울이 다 비슷한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 광진은 사유지 땅도 없어요. 사유지 땅. 여러분 경기도하고 인접한 자치구는 말입니다. 사유지 공간이 꽤 있어요. 그 강동, 송파, 경기도하고 붙어 있죠. 끝을 가보세요. 아직도 비닐하우스 있죠. 네? 광진은 비닐하우스 있어요. 경기도하고 붙어 있는데 바로 워크힐 넘어가면은 그냥 구리시잖아. 그렇게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곡동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도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참 서울에서 뭐 지방분권, 뭐 국토균형발전,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다 분단된 거 아시죠? 간단치는 않은데 중소기업이라도 들어왔습니다. 중소기업.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동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성동하고 광진하고 인구가 어디가 많은 것 같습니까? 인구가 어디가 많아요? 광진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5만 명이 더 많습니다. 성동이 약 31만이 채 안 돼요. 우리가 36만 조금 안 돼요. 5만 명이 더 많아요. 사업장 가입자 수라고. 사업장 가입자 수. 여러분 요새 조그만 가게도 말입니다. 4대 보험 다 들어준다고 그러죠. 국민연금 다 가입해야 됩니다. 네? 사업장 가입자 수. 사업장 가입자 수는 어디가 많을까요? 우리가 인구가 5만이 많은데 성동이 많다고 생각하시죠? 성동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동이 얼마나 많을까요? 10만이 더 많습니다. 10만. 우리가 한 6만 명 돼요. 사업장 가입자가. 성동은 16만 명. 인구가 우리가 5만이 많은데. 자,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50 플러스. 자, 이 50 플러스 100% 서울시이 지원받아서 짓습니다. 100%. 430억 프로젝트. 제가 서울시 시의원 생활할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할 거예요. 50 플러스 캠퍼스에는 당초 서울시의 5대 권역에다가 건립 계획을 입안합니다. 여기는 동북부로 들어갑니다. 동북부. 그럼 동북부에는 도봉구 창동에 50 플러스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우리가 욕심난다고 그래가지고 남이 자치구 빼앗아와서는 안 되죠. 그래가지고 고민했어요. 5개 권역이 있는데 그 권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데가 동북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면적도 넓고 인구가 많으니까 동북부는 캠퍼스 2개 만듭시다 해가지고 확보합니다. 430. 자, 여러분 저는 작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구청장 출마할 때도 그렇고 구청장 제가 취임하고 나서 할 때 광진에서 사회적 경제 50 플러스 캠퍼스 다른 어느 자치구보다도 제가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50 플러스 캠퍼스 왜 활성화돼야 될 것이냐.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 아시죠?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50 플러스 세대는 이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합니다. 만 50세에서 노인인구 직전인 64세 14년에 걸친 세대를 50 플러스 세대라고 합니다. 인구 대비 약 22%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 1000만 명 중에서 약 220만 명이 50 플러스 세대. 그런데 이 50 플러스 세대가 굉장히 똑똑한 세대. 그런데 제 갈 길을 못 찾는 그러한 가정들이, 그러한 가장이 굉장히 많아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도 비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인구절벽. 65세 이상 노인은 계속 들어갑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광진구 인구가 36만 명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미성년자 인구는 몇 명일 것 같아요? 반대로.
투표할 수 있는 성인 인구는 몇 명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 광진구 인구가 36만 명인데 투표할 수 있는 성인 인구 31만 명입니다. 31만 명. 5만 명이 미성년자. 5만 명. 인구 대비 유권자 비율이 87%. 실감 나죠? 인구 절벽. 네? 여러분 농촌의 학교 폐교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수도 서울의 학교 폐교. 광진구에도 폐교 기준에 들어가 있는 학교가 2개나 있습니다. 화양동의 화양초등학교, 자양이동의 양남초등학교가 학교 폐교돼야 돼요. 서울에서의 초등학교 폐교 기준은 6학년까지 전 학생 수가 200명 이하면은 폐교 기준에 들어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50+ 캠퍼스는 금년에 건축비 확보했습니다. 금년 말에 땅을 파야 되는데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다시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에는 땅을 파야 되겠다. 2021년 여름이면 완공 예정인데 조금 늦어질 거야. 제가 봤을 때. 지하철 2호선. 여러분 제가 8대 비전 68개 프로젝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실현 안 될 비전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제가 고민해서 만든 것. 외부 전문가 그룹이 저한테 조언해준 각종 비전안을 갖다가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그 결정 기준은 실현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실현이 불가능한 거는 저는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무지개에 불과하다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실현이 불투명합니다. 물론 장기 사업이라고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한 가지만이 그렇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중화. 작년에 당선되자마자 박원순 시장님 앞에서 지하철 2호선 지중화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설파를 했습니다. 꿈쩍을 안 합니다. 서울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하철 2호선 지중화 사업은 서울시장님이 결심해야지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옵니다. 시장이 결심하지 않으면 저건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하철 2호선 순환선이 지상으로 가는 데는 서울시에 3군데가 있습니다. 당산역, 신도리. 한 군데는 짧고 한 군데는 하천변으로 지나갑니다. 도심 한복판을 관통하는 것은 광진, 성동이 유일합니다. 송파부터 지상으로 연결돼요. 한강을 건너와서 광진하고 성동은 도심 한복판. 박원순 시장님도 그늘이 졌다고요. 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95년도 민선시대 민주당 조순 시장께서도 이 공약 내세웠습니다. 하겠다. 20년이 지난 지금 왜 실현이 안 되겠어요? 결국은 돈입니다. 약 2조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2조 이상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광진구청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서울시에서 장기 플랜에 집어넣더라고 그래도 이게 나중에 실행이 됐을 때 광진구만 지중화하겠냐 이거지. 송파는 안 할 수 있어도 성동하고 광진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연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원호 구청장하고 송파의 박 구청장을 불렀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을 3명이 같이 면담 신청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님이 약간 흔들렸어요.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저는 그것도 아직까지는 추상적이라고 받아들여요. 하지만은 두드릴 때까지 두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광장동 체육공원 개발지 다목적 복합시설 아시죠? 쓰레기 집하자. 광장동 주민들이 굉장히 열이 나가지고 반발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합니다. 어느 누가 내 집 앞에 쓰레기 쓱자 들어오는데 그거 찬성할 주민이 어디 있겠어요? 한데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성동에서 성동권을 활용했어요. 20여 년 동안 활용했어요. 20여 년. 민선 시대. 근데 남이 지역의 쓰레기, 지방자치가 영역이 불명합니다. 재산도 분명합니다. 남이 지역 쓰레기에 자기 지역 들어오는 거 주가 다 깨나도 못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것도 내년 여름이면 완공됩니다. 그러면은 지상은 친환경 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돼서 주민들한테 제공될 겁니다. 그럼 친환경 체육공원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될 거냐? 그거는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 과정을 거칠 겁니다. 왜? 조성 사업비 서울시비로 하기로 했어요. 서울시. 광진구가 예산은 5천억인데 말입니다. 가용 자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광진구청 자체 수입이 말입니다. 자체 수입이 약 1,300억 정도 되나요? 공무원 인건비, 정규직 공무원 1,300명에다가 기간제 공공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공근로는 제외하고요. 계약직 임기제 이런 것들 전부 포함하면 약 1,800명 됩니다. 이분들의 인건비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체 세입으로는 공무원 급여 지급하면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서울 25개 자치구의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가 2개 세목군이 없습니다. 재산세, 등록면허. 등록면허세는 규모가 작습니다. 재산세가 규모가 큽니다. 광진구 재산세 안 내는 땅이 몇 프로일까요? 재산세 안 내는 땅이 절반이 넘습니다. 56%가 면세부입니다. 어디가 그렇게 재산세 마음대로 안 내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재단, 그게 20만 평이 조금 넘습니다. 센터에 자리 잡습니다.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장로신학교, 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재산세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열악한 재정확충 어떻게 할까요? 열악한 재정확충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방세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열악한 재정확충의 방안은 무엇이냐? 중앙부처의 특별조부금 서울 시비 사업을 가져오는 게 광진의 재정확충을 극복하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생활민착경 사업. 자,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거 청와대 정책실에서 이게 나온 아이예요. 여러분 SOC 하면은 기간시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사회간접자금, 네? 상만, 도로 이런 거. 그런데 우리 국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만들어내자. 그게 생활밀착형 SOC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문제는 뭐냐? 저 사업이 산정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100%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100%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매칭으로 합니다. 이 매칭이 사람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청장, 서울시장 처음 뽑아진 95년도에는 매칭 사업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칭 사업이 나와요.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매칭 사업으로 정부에서 제안할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처음 제안할 때는
제안한 데가 제일 비율이 높은 5대 3대 2, 뭐 6대 뭐 3대 뭐 1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들 지원하는 비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올라가요.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면은 지원 중단합니다. 100% 구청 예산으로 해요. 이게 사람 잡습니다. 자, 여러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광진의 변화와 혁신은 구청장 혼자 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구청장과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 또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았을 때 광진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 주시면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좀 딱딱하게 들려도 얘기하시니까 얘기 속에 좀 쏙 빠져 들어가네요. 책상 준비하실 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전 질문이 5가지 있는데요. 앞에 빔 좀 꺼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빔 좀 꺼주세요. 네. 총장님이 확실히 예산과 재정에는 꽉 잡고 계시네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실무적으로 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광진구는 재정 자립도가 거의 꼴찌에 가깝기 때문에 재정 문제만큼은 아마 임기 중에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싶습니다. 저기 자, 질문이 5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질의 응답을 받고요. 한 질문당 시간이 좀 초과됐기 때문에 5분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질문을 하는 동안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이 질문지를 써서 옆에 스태프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스태프진들께 이 질문을 주시면 정책 질문에 한해서 선정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혹시 동과 성함을 써주셔야 되는데 동이 없거나 성함이 없으신 분들은 호명을 제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해당 동과 성함을 써주시고 민원 질문이 아니라 정책 질문을 써주시면 제가 해당 동과 성함을 말씀드릴 때 손 드셔서 무선 마이크를 받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저기 屏 좀 꺼주시죠. 네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유민선 대표님이 질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나요? 네, 마이크 좀 무선 마이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진 담쟁협동조합의 유민선입니다. 네, 우선 이런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지난 취임 이후에 혁신과 또 협치 관련해서 의미 있는 행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금 사회적 경제에 대한 담론과 제도, 조직화 면에서 거의 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 그리고 지원 정책의 확대가 사회적 경제가 영리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조직과 그 기업에 대한 성장이란 면에서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올 수가 있겠으나 그러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런 원칙 또 가치 철학 이러한 깊은 고민 없는 양적인 성장이 혹시라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리더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철학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사회적 경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의와 앞으로의 관과
이내 어떤 사회적 경제에 대한 비전,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거 저기 좀 자연스럽게 하시자고. 뭐 질문하고 뭐 5분 동안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은 청문회 받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변이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사회적 경제 지금 질문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이 양극화 점점 심화되고 있죠. 양극화해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사회적 경제의 취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적 경제 또 50+ 다른 자치구에서 제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유는 그러한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여러분, 사회적 경제에 들어가는 기업이 보통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에 마을 공동체 사업까지 저는 집어넣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출발한 게 우리 사회에 기간이 일천한 측면도 있지만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뭐든지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제 지원 방안을 이제 활성화할 건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생태계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용역 그 제품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이런 게 그 구매하는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관에서 우선 주도적으로 이 생태계 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관련 규정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 구매 비율이 있습니다. 구매 비율이. 그래서 금년도 2019년도에는 여기에서 생산된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 이런 거를 광진구청, 광진구 산하기관에서 약 22억 정도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22억 정도를 우리가 해내자. 이제 중간 점검 할 겁니다. 지금 여름 이제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부드럽게 할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사회를 오랫동안 봤지만 이런 경우는 없어서 좀 딱딱했나 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요. 청년 지역의 청년 네트워크 너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질문하실까요? 네네. 앞에 있는 청년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예, 광진 청년 네트워크 광진너들의 최영입니다. 현재 광진구에서는 청년 관련된 정책은 일자리 관련 정책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 이외에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자, 이거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일자리 창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또 저출산도 굉장히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각 부처에 분산된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 사업 예산이 제가 24조로 들었어요. 24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약 9년 동안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한 돈이
어떤 지표는 100조, 어떤 지표는 120조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미가 안 보여요. 기미가 안 보여요. 자, 그래 저출산 문제 차치하고 이제 청년 문제 얘기하면 그만큼 어렵습니다.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찾아가고 헤매고 있다. 네? 50+ 세대도 마찬가지. 네? 근데 여러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질의 일자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신분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임시직, 계약직, 기간제 이거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공공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는 공무원입니다. 직업 공무원들은 시험 보고 들어와요. 근데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워커힐 사장하고 같이 한번 자리한 적이 있어요. 워커힐. KT 측에다도 그런 제안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광진은 25개 자치 가운데 말입니다. 기업군이 가장 적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서 우리가 6만이 채 안 돼요. 6만. 그 정도로 기업군이 없어요. 광진하면 연상되는 기업이 워커힐 아닙니까? 워커힐 외에 이름 있는 기업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워커힐 사장한테 그래요. 워커힐에서 만약에 직원을 공채할 때 똑같은 조건이라고 그러면은 광진에 거주하는 사람을 신경 써주세요. KT에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랬더니 KT에서는 경직되게 받아들여요. 왜? 이거는 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더라. 네. 그건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광진 청년들을 무조건 채용하라는 게 아니라 네? 똑같은 조건에 있으면은 KT 강북본부가 우리 광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양일 촉진구역을 개발할 때도 제가 KT 측에다 얘기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세권에 자양일 촉진구역 솔직히 말해서 그 계획 행정 절차를 봤는데 광진구청과 광진구 선출직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KT 측에서 과거에 그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죠? 소위 얘기하는 로비가 돌아가야지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같이 상생합시다. 그 상생은 자양일 촉진구역에 동부지청 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KT 땅이니까 약 24,000평 정도 됩니다. 24,000평. 거기에 몇십 층짜리 건물이 10개 동이 들었습니다. 호텔, 오피스텔, 아파트. 그러면은 KT 계열사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갖다가 수년간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이제 착공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어떤 규모의 계열사가 들어올 것인지 목록을 내놓으시고 목록을 내놔. 네? 그게 같이 상생하는 거다. 네? 그리고 공채를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광진구 젊은이들이 자질에 부족이 있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광진구 거주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젊은이들을 참고해달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구청에서 만들어낸다는 건 어렵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이외에 여러 가지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정책도 청년과 관련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이 조례 근거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정도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된 구가 별로 없습니다. 이 말씀 되게 핵심적인 말씀이신데요. 다음 또 질문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의 문화예술 단체와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다락에서 누가 발표해 주실까요? 네네. 손희영 대표님. 네, 들립니다. 네. 광진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다락의 상경입니다. 부총장님께 저희 다락에서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이 질문서를 만들었는데 지금 광진구의 군인과 문화예술인 중심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산업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두 가지 질문을 저희 다락에서는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추진 중인 중점적인 문화예술 사업을 사업들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역단체와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 지역 문화산업을 성장하도록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한 청장님의 그 플랜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광진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기반이 별로 없어요. 기반. 그래서 우선 작은 일이지만 제가 이제 행정기관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모가. 그런 수의계약을 타구에서 찾지 말아라. 광진에서 찾으라고. 광진. 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걸 타구? 그게 이제 전문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수의계약 규모의 사업은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은 문화예술,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 문화예술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나는 우선순위에 둔다고 봅니다. 생태계 조성 차원. 그 역량을, 최소한의 역량은 가지고 있었을 때 연계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같이 하는 거죠. 네. 충분히 같이 돌아갈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이거 문화예술이 넘치는 도시 하겠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이쪽 분야의 비전문가고 비전문가라서 우리 문화재단, 광진문화원, 또 문화예술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 이분들이 지난번까지는 각각 이렇게 한 것 같고, 문화예술위원회는 이제 민선7기 들어와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고,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이 그렇게 같이 연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같이 이 문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저는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자. 머리 맞대면은 한두 사람의 머리보다는 10사람의 머리가 합하면 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를 쳤시고 훈훈한 분위기가 점점 되네요. 네. 문화는 연계와 융합이다. 이런 핵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사전 질문이 2개 남았습니다. 혹시 질문지에 질문하실 분들은 지금 좀 써주셔서 스태프진한테 넘겨야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인데요. 광진구에 주거복지 네트워크 있습니다. 주거복지 상담, 사회주택 또는 임대주택 관리, 공동체주택을 만드는 곳인데요. 이 주거복지 네트워크에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질문해 주실까요? 네, 오른쪽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거복지센터, 광진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한사람입니다. 오늘은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대신해서 대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진구 같은 경우 예산에 복지 비율이 높다고 하셨고 그 이유를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복지 분야에서도 물론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저희 SH 쪽에서 전세임대 당첨자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3,000가구를 모았는데 7,700가구 발표가 됐는데 광진구에서 612명이 당첨됐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럼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7,700가구를 당첨을 했는데 612가구면 광진구 인구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비율이었고 그것도 612가구 중에서 150가구만 당첨이 된 거고 나머지는 예비자예요.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인근에 그 중랑구는 240가구 정도 그리고 성북구는 260가구 정도가 당첨됐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당황했고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분야에서 일하지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광진구 주민들은 어떤 주거 욕구를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특히 구청장님이 저희가 같이 다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고요. 이거는 이제 차차 저희가 설명해가기로 하고 구청장님께는 조금 더 쉬운 질문과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긴급한 사례가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어 범죄 피해자라든지 가정폭력 피해자라든지 또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폐거 위기 가구가 이제 사례가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단기로 3개월이나 6개월로 보호할 수 있는 긴급 주택이 없습니다. 광진구에는 타 자치구에는 덜어 있어요. 게다가 굉장히 진전을 보이고 있는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자치구 이용으로 LH나 SH에서 주택 매입임대를 주택을 받아서 이걸 자치구에서 운영하기로 20호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그리고 그것을 일부를 긴급주택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저희 자치구에도 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권역별로 1호씩만 갖고 있으면 한 3호 정도를 운영하면 이런 긴급한 위기가 있는 가구에 타 자치구로 보내지 않고 여기저기 사실은 보고를 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좀 다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긴급주택이 광진구에 필요한데 이 긴급주택과 관련된 마련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마련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거복지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더 열악하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구에서 이게 사실은 이 주거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게 간단치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포 하우징 사업 있죠? 마포 하우징 사업 거기 기금이 금년에 한 34억 조성될 거예요. 34억. 자, 여러분 물론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광진에도
매입주택, 매입 임대주택이 한 700가구가 넘어간다고. 네. 다른 자치구하고는 사실 비교는 안 해봤어요. 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부족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주택 분야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사회주택을 사실은 조례를, 서울시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사회주택 조례. 그때 제가 이 주거복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근데 이게 과연 자치구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갖다가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뭐 임대주택하고 사회주택하고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니까 내가 말씀 안 드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시공은 민간에서 하는 게 사회주택이라고 해요. 민간 합작이라고 그러죠. 네? 민간 합작이라고. 그런데 우리 광진에서 사실은 부지를 갖다가 마련해서 한다? 몇 개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기금을 조성하더라. 기금을 조성하더라. 마파 하우징 사업 이게 잘 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금년에 34억입니다. 34억. 네? 단독주택 글쎄 한 2개 매입할 수 있을까요? 34억 가지고. 그래서 이런 자치구의 한계, 결국은 재정입니다. 결국은 재정입니다.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고민의 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깊이 내가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건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전 질문 마지막이 남았는데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있는 연대체가 있습니다. 광진 시민사회 연석회의에 어느 분이 질문해 주시면 네, 마지막 대표님. 저희 광진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광진 지역의 풀뿌리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일부 장애인단체, 또 노총, 진보정당 등이 함께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 까칠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쉽지 않은 질문을 드려볼까 하고 지난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지금 청장님의 구정 방향은 특별히 시비할 게 없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그 열정에 대해서 또 시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 청장님이 끝까지 저 방향과 저 열정을 가지고 잘 해주실 것을 성원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장님이 한순간도 헌금 못 하시고 지금처럼 고생하시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옳다, 열심히 하신다, 이런 그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도 뭐 흠잡을 게 없는가 싶어서 그동안 정치 역정 중에 어떤 허물등이 없을까를 나름 따져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평가기관에서 선거 공약 이행 정도, 소위 매니페스토 실적이 전부가 A+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특별히 어떤 하자를 끄집어낼 수 없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면 현재 광진구청장으로서 김성갑 구청장님보다 더 잘할 사람은 없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그 생각에서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없다. 왜 없느냐? 광진구에서 정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광진구를 잘 알고 계시다.
그만큼 잘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기에 지금 현재 열정이 걷어져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했고요. 한 가지는 뭐 다 좋은 얘기만 할 수도 없고 한때 지금 현재 청량님이 오시고 인사를 2번 하셨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랑살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그 부분은 예전 청량님과는 똑같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또 인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막론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하나는 새로운 구청장님의 인사 철학은 존중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해서 이것도 질문에 대해서 제기됐습니다. 저희들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청장님의 2년, 3년, 4년 뭐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지만 뇌의 눈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정말로 청장님이 답변하기 까다로운 질문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다는 아쉬운 마음을 전해드리고 가벼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아이디어벤처를 제 첫 사업으로 내놓으시고 광진구 협치회를 4월 달에 설립하셔서 정말로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높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광진구 시민사회와 행정관의 관계가 어떤 모양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결은 시민단체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의 장점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시민단체의 장점은 전문성과 도덕성입니다. 전문성과 도덕성.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여건이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 시민단체 활동, 여기 뭐 윤여원 대표님, 우리 마지원 대표님, 뭐 여러분들 계시는데 과거에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과연 저러한 여건에서 시민활동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래도 저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시민운동, 시민단체의 역할이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협치 지금 이제 우리가 닷을 올렸습니다. 닷을 올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어떤 사업을,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크게 소리 나는 것보다는 중요한 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협치, 어느 정도의 민간협치 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이제 저는 주변에 있는 분들의 관심사라고 봅니다. 그게 제대로 민간협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광진구의 행정이 지금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나아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의 연대는 저는 기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말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자기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치다 보면은 여기서 저는 소리가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서로가 상대의 입장과 이치를 좀 생각하고 존중하다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플로어 질문을 듣는 시간인데요. 질문지가 3장. 정말 청문회 하는 거 같아요. 저는 질문 받았는데 지금 또 이제 질문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 청장님 힘내시라 박수 한번 더. 이준영 구청장에 듣는다가 아니라 구청장을 좀 베끼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세 장인데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 내용은 직접 발표하시고요. 해당되는 동과 성함 말씀드릴 때 손 들고 마이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이동의 지혜민 주민님, 네, 지혜민님, 네, 존칭은 네, 님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요. 내비님께서 오셨는데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체육회의 윤재상 수석부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구이동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 지혜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광진구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운동장을 제한한다는 뉴스를 제가 접했는데요. 그만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안에도 굉장히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도서관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도서관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아무래도 편하게 놀고 뛰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책은 수요와 수용 능력이 일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같이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그 인구 절벽과 저출산이 위기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구에서 청년들,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청년들 2030 세대들 간의 미팅을 주선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청년의 니즈와 좀 다르게 벌어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청년들이 왜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들의 놀 공간 마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청년들의 니즈에 기반한 정책들이 있는지. 청소년 공간. 우선 계획은 있습니다. 금년에 합니다. 금년에 이제 조만간 이제 시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중곡 3동에 청소년 아지트를 조성합니다. 청소년 아지트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좀 어감이 이상한데 청소년과 관련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아주 작습니다. 한 60평 됩니다. 10평. 그렇게 이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작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부연 설명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녀 공감회장, 이거는 제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청장 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구청장 협의회에서 제가 제안한 겁니다. 인구 절벽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해쳐가는 방법론 중에 하나로 공공영역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이 아니고 공무원과 각 자치구에 보면은 다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기업들한테 협조 공무원을 보내서 기업의 직장인, 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구청 공무원, 이래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기존에 자치구 내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한 2개 자치구가 이걸 갖다가 묶어서 해온 데도 있고,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데는 과거부터 이렇게 간헐적으로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미혼남녀 만남회장이라는 게 광주구청에 근무하는 친구들 얼굴 다 아는데, 네? 거기서 만나가지고 좀
좀 민망하기도 하고 어색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각각 뭐 이렇게 와서 만남회장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모르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진행은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 컨설팅 회사가 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결혼 컨설팅은 보니까 그 양식이 있더라고요. 네? 자기가 바라는 배우자상, 뭐 수입, 집안 뭐 쓰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갖다 다 받아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은 유사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재밌게 하면 그게 애프터로 이제 이어질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참여는 25개 자치구가 아니라 10개 자치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10개 자치구. 10개 자치구가 참여를 했는데 애프터 성사율은 약 27% 나오더라고요. 27%. 네. 근데 그게 이제 진짜 2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예, 두고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것도 공공 영역에서 우선 선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결혼 저는 출산을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결혼과 가정을 얘기하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정서상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다는 거는 외국하고 우리하고는 아직까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정.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생각해낸 게 조희영 교육감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특별교육을 하자. 즉 다시 말해서 결혼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크게 봐서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젊은 친구들의 가치관의 변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을 갖다가 들여다보면은 주거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근데 이 경제적인 여건은 정책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정책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저는 조만간에 정부에서 어느 정권이 됐더라도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임대아파트 무상지급한다는 결론을 난 낸다고 봐요. 여러분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지만은 임대아파트 무상지급은 보편적 복지가 될 수가 없어요. 무상급식은 돈을 낸다고 해도 안 받죠. 네? 근데 무상급식은 아이들 밥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낙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무상지급. 여러분 중산층 이상 어느 정도의 경제 규모가 있는 가정이라고 그러면은 결혼하면 내 자식 15평짜리 임대아파트 무상지급 한다고 해도 그거 안 받는 가정이 꽤 되리라고 봐요. 25평, 30평짜리 아파트를 사주든지 전세를 얻어주지 15평 임대아파트에 안 들여보낼 가정이 꽤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임대아파트 무상지급은 보편적 복지가 안 됩니다. 언젠가는 나는 결론 내리라고 보고 더 무서운 건 뭐냐? 더 무서운 건 젊은 친구들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결혼에 대한 게 자기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아이들이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해서 어쨌든 조희영 교육감님하고 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진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금년 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에 대한 방법론은 나는 교육계에다 위임하겠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광진구에다 되겠다. 대상이 그럼 몇 살이 적정하냐? 그랬더니 교육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5, 6학년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중학생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잡힌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그럼 무슨 교육이냐? 그럼 교육계에다 위임했으니까 어떤 내용과 어떤 방법으로 교육할 것이냐는 그건 나는 구청에서 타치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다 공부한 후에 직장 잡으면 나도 가정 가져야지. 이러한 가치관을 형성시키는데 도움을 주자는 거죠. 거시적인 겁니다. 이거. 눈앞에 있는 출산 장려금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광진구에서만 해도 거의 10매까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이 키우기 가장 힘든 나라라는 게 아이 키우기 가장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뭔 얘기 하려던 얘기죠? 대표님 뭘 얘기 하려던 얘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출산 장려금, 출산 용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무슨 아동수당, 무슨 여러 가지 그 보육 환경 이런 거하고는 난 출산 장려금하고는 난 차원이 틀리다고. 예? 우리 광진구청에서 작년에 제가 들어왔을 때 첫 아이 출산 장려금이 없었대요. 근데 첫 아이 출산 장려금을 10만 원을 준다고 결제가 올라왔어요. 근데 나는 이건 아니다. 예? 그랬더니 이게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이건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결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치단체마다 다 틀린데, 예? 첫째 아이 나면은 뭐 10만 원, 20만 원 주고, 뭐 둘째 아이 나면은 뭐 30만 원, 50만 원 주고, 셋째 아이 나면 100만 원 주고 그러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가지고 나름대로 부부가 출산 계획 잡을 거 아닙니까? 예? 바로 아이 갖자라는 가정도 있을 거고, 뭐 우리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감안해가지고 뭐 3년 후에 갖자고 하는데, 야 광진구청에서 아이 나면 2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우리 출산 계획 바꾸자 이렇게 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출산 장려금 근데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첫째 아이 나는 그 규모는 큽니다. 둘째, 셋째로 갈수록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굉장히 적어요. 나는 출산 장려금, 출산 용품 이 예산 중단하고 진짜 출산, 결혼과 출산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 플러스 알파에서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지급하던 걸 중단하기가 어려워요. 주었다 뺐으면 또 그 저항이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한번 고민해 보려고요. 출산 장려금, 출산 용품에 들어가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진짜 결혼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정책이 다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걸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출산 결혼 이거 정부에서도 이게 뭐 몇십조를 막 투입을 해도 이게 변동이 없을 지경이니 자치구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하지만은 고민하고 두드리면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군자동에서 오셨는데 최향선 선생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저는 군자동에서 온 최향선입니다. 먼저 명품 광진구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광진구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궁금하고요. 여기에 덧붙이자면은 요즘 각 동에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 그리고 우리 노인들이 거기에 대한 취약하고 있습니다. 취약점입니다. 구청 차원에서 노인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거를 상담해주고 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제가 이거는 중간에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지역 가치를 높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역 가치 작년에 높이겠습니다라고 천명한 거는 작년에 사실은 골목골목 굉장히 많은 분, 각종 단체 주민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 줄을 이루는 게 광진의 발전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더디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가지고 만드는 게 광진의 지역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지역 가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줄기는 지금 우리 군자동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개발입니다. 근데 이 개발은 결국은 도시계획으로 귀결됩니다. 도시계획이 업그레이드 돼야지만이 사업성이 있어서 개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현 상태에서는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으로부터 광진 전체 도시계획을 갖다가 진단 중에 있고, 어느 지역을 도시계획을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를 갖다가 과제 지금 수행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세요. 이게 10월 달에 나옵니다. 10월 달에 나오면은 그 결과 보고서 가지고 서울시하고 적나라하게 협의 절차를 가질 겁니다. 자, 지역주택조합. 광진에 사실은 그동안에 재건축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재건축을 준비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물론 당연히 그 중에 일부는 도시계획이 업그레이드 돼야지 재건축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의 그 소위 얘기하면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부풀려서 이렇게 많이들 하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당연히 그런 주택조합의 제보가 들어오면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에 대한 홍보도 참고해야 될 이러이러한 사안을 적시해서 그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많이 안 주셔서 질문이 다 끝났는데요. 아마 40여 분 동안 PP와 사전 질문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청장님께서 오늘 토론회에 대한 평도 괜찮고요. 그리고 향후 어떻게 좀 구정을 이끌겠다라는 마음가짐이나 계획 주셨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뜨거운 박수로 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시간 다 된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청문회를 당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고, 김성갑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게 나는 광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신중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떻게 광진 구민 전체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전부 다 잘할 수 있겠어요? 난 시행착오도 있을 수가 있고 간과하는 분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시고, 그랬을 때 광진의 변화를 함께 모색할 수 있다고. 슬로건이 그래서 국민이 꿈같이 함께 만드는 광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했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며칠 전부터 뭐 여러 가지 구청 간부들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광진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라고 생각을 해요. 연상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연상되는 게 별로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첫 번째가 어쨌든 저는 선출직은 약속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대 비전 68개 프로젝트를 갖다가 제시했는데 그 중에 지하철 2호선 지중화 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두드릴 거예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은 체계적으로 준비했을 때 그러한 실현 가능성도 내용이 국민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8대 비전 68개 프로젝트 기반을 구축하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기본을 되살리는 그런 일을 많이 회상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수동적으로 일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일합시다. 그게 덜 힘듭니다. 당연히 효율성도 높고 찾아서 일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현안을 갖다가 결정할 때 한두 번 더 고민하는 습관을 가져주십시오. 과연 이렇게 결정했을 때 이게 과연 최선일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면 다른 파장은 안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한두 번 고민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간부들한테. 세 번째는 힘없는 사람한테 힘이 됩시다. 여러분, 구청에 경무부서라고 있습니다.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주차 스티커를 띄는 교통지도과,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소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주택과, 몇 개 부서가 경무팀이 있습니다. 우리 갈갈한 주민들은 단순히 그냥 항의하는 게 아니라 상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직원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또 창구에 여직원이 많습니다. 여직원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공무원이라도 하고 싶은 거 하죠.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 간부들한테 우리 여직원들의 눈물을 좀 닦아줘요. 왜? 몇십 년 공직생활 했으니까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큰소리 치는 주민, 큰소리 치는 민원인, 그 내용이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사과해요. 그렇지만은 잘못이 없고 규정에 재량권이 없다 그러면은 선을 풉시다. 단 성격이 내성적이고 힘이 없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분, 이런 분들한테는 힘이 됩니다. 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그리고 끝으로 그러한 프로젝트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 국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냅시다. 이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아이디어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공무원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직능단체와도 각종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광진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만들 수가 있고, 나는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작은 행복을 갖다 가져다 줬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우리 광진구청에서 한 겁니다. 근데 저한테 보고가 안 나와요. 뭐냐? 이 복도위의 독거노인 과정에 그 주거 환경을 살펴보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들 미끄러지면은 굉장히 그건 위중하죠.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갖다가 설치했다. 그리고 그 집안에 환경 봐가지고 손잡이도 붙여줬다. 저는 그 기사 보고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아주 작은 사업,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 그래서 내가 찾았죠. 어르신 복지과에서 했대요. 독거노인입니다. 내가 고맙다고 했어요. 우리 이런 거 찾아서 합시다. 네? 68개 프로젝트는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 작은 사업 차리지. 이러다 보면은 구민.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얘기가 회자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고민하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가장 말을 오늘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1년간 부정활동에 참여해주신 박수입니다. 자, 그러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7월 광진 포럼을 뜨거운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9월 달에는 저녁도서관 관련해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청장님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앞에서 같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